안녕하세요.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 우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보는 과목이 모두 몇 과목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7과목. 7과목이고 스포츠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학, 교육학, 역학. 이거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역학, 윤리, 체육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네, 하여튼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심리학을 할 거예요. 심리학을 할 건데, 스포츠 심리학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 준비 안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목 학습 안내,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이런 과목들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출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낸다. 이 출제 경향이 늘 바뀐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목 속에는 여러 목차라 그럴까요? 내용 체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가 비교적,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포츠라고 하는 활동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 항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다양한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스포츠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도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자주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출제 경향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냐? 그냥 스포츠 심리학 내에서 중요한 것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서 무엇인가를, 스포츠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돼요. 출제 경향은 전체 어떤 큰 그림, 전체 내용 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핵심 내용으로 떨어지겠죠. 핵심 내용이 여러 가지가 떨어질 거예요. 그것을 출제 경향을 파악하다 보면 핵심 내용이 나와요. 그럼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학습해 줘야죠.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예상 문제 이런 것도 풀이를 해 봐야겠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예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전 혹은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경향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목별 출제 기준이라고 해서 법령 혹은 안내서에 보시면 출제 기준이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심리학이다. 지금 이제 심리학 다룰 건데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 1번이 뭐냐면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두 번째가 인간 운동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게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포츠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이라는 게 등장하고, 네 번째가 스포츠 수행에 있어서 사회 심리적 요인,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가서 운동 심리학, 그리고 여섯 번째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스포츠 심리
상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이게 20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20문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n분의 1로 나눠야겠죠. 6으로 나눈다면 한 3문제 가량 될 거 아니에요. 3문제하고 어디선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고, 인간 운동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스포츠 수행에 있어서 인간 운동 행동, 스포츠 수행, 운동 스포츠 심리 상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여기서는 개관이 중요한 거고, 인간의 운동 행동이라는 게 뭐냐, 그 속에 스포츠 수행이라는 건 뭐냐, 또 운동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이잖아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스포츠 수행이죠. 그럼 요거 2개가 전체 6개 중에 2칸, 즉 한 6개 중에 2개를 차지해요. 그러나 그 전체 쪽수를 따진다면 요거 2개가 한 50% 정도. 50% 정도, 요거 한 10%,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분이 되는 거예요. 배분이 되다 보면 대략적으로 20문제 중에 요거 2개 정도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겠다. 10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가 2.5문제씩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3문제, 그 다음에 뭐 2문제, 혹은 여기가 3문제, 여기가 1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되겠죠. 이거는 그때 약간 출제 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출제 경향은 딱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제 경향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경향이 간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각각의 경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우리가 가슴속에 좀 새겨 놓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출제 경향을 다양하게 다뤄서 각각에 따른 어떤 그 대응 전략을 같이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전체적인 과목별 출제 기준이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핵심 내용을 뽑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6개의 어떤 큰 주제를 나눴다고 쳐볼게요. 6개의 큰 영역을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적지는 않겠어요. 이제 책을 같이 볼 건데, 여기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정의,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영역,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운동 제어, 그 다음에 운동 학습, 그 다음에 운동 발달,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에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격,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동기, 목표, 그 다음에 자신감, 심상, 그 다음에 주의 집중, 루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째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가면 이제 어떤 세부 항목들이 있냐 하면 집단 여기에는 모두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으면서 집단 응집력,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사회적 촉진, 그 다음에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 사회성의 발달, 이렇게 있고, 5번째 운동 심리학에는 3개의 세부 요인이 있는데, 세부 항목이 있는데,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운동의 심리적 효과는 뭐냐? 그 다음에 운동 심리의 이론은 뭐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운동 실천의 중재 전략,
제가 지금 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이제 한 글자만 써놓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거는 다 썼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연상이 되면 한 글자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성, 그러면 뭐 성격, 정은 정서,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주의 집중, 요건 루틴, 요건 뭐 심상, 뭐 이런 거. 이거 뭐 자기 효능감, 뭐 자신감, 이런 거. 뭐 목표 설정, 이런 거. 동기, 이런 거. 그런데 요거는 그냥 10만 적어 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효과, 운동 심리 이론, 운동 실천 중재 전략. 갑자기 뭐 말이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중재란 말 나오지, 실천이란 말 나오지, 뭐 운동 심리는 뭐고 또 스포츠 심리는 뭐야? 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요 해당 사항 영역을 다룰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심리 상담 해갖고 여기서는 개념은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돌발 퀴즈, 돌발 질문 338 432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이렇게 더하면 10개고요. 334 더하면 10개죠. 그러면 모두 23개. 그럼 지금 요 항목이 이게 지금 뭐냐면 과목별 출제 기준이고요. 요 부분을 뭐라고 읽냐 하면 주요 항목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데, 주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세부 항목이 다 합치면 23개.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산수를 못해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23개가 아닐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체가 예를 들어 20문항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는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과목의 어떤 이 출제 기준에 뭐라고 그럴까요? 배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나온다.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나온다. 그런데 20문항이다 그러면 3개만 빠지면 되겠죠. 이 중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거. 뭐에 덜 중요하냐? 여러분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죠.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유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아까 54개, 지난번에 54개 종목 얘기했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가르칠 때 이 중에 뭐가 가장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이 부분, 성격, 정서, 동기, 목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반면에 운동제어, 운동학습, 운동발달, 얘네들, 혹은 그 스포츠 심리학이 하는 것이 역사나 영역, 이런 부분.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런 거하고 어찌 보면 겹치기도 해요. 여기 나오는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과 겹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까 있죠? 사회적 촉진, 응집, 리더십, 이런 부분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겹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겹친 거는 굳이 여기서 안 다뤄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만약에 이번 2018년 시험에 사회적 촉진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나왔어. 그럼 굳이 심리학에서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빠지면서 이것이 20문항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팁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전체 큰 그림 중에서 어떤 방향을 갈아보고 있느냐. 두 번째 핵심 내용.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 되겠죠. 이미 나와 있어요. 정의,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늘 끼어 있고요. 요 부분은 여기가 사회심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회학하고 겹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 심리학과 사회학을 같이 커버하는 거고, 더블로 일석이조죠. 그러나 또 서로 심리 입장에서는 사회학에서 다룰 건데
또 사회학 입장에서는 심리에서 다룰 건데 라고 하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만 준비는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20문항 중에서 최소 몇 점? 맞아요. 40점. 근데 40점 맞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맞아요. 최소 40점 맞으면 되는데 이 5개 과목에 대해서 평균으로 6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평균 60점을 잡아놓고 평균 A, B, C, D, E 5과목이라고 쳐요. 이 과목을 예를 들어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다른 게 다 60, 60, 60이라면 이 과목에서는 몇 점을 맞아야 돼요? 네, 8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최소 40점 이상. 이거 이상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30점을 맞고 이 과목을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거 붙어요, 안 붙어요? 평균은 60이 나오지만 이게 이 40의 의미는 최저 40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꽈락이라고 하죠. 꽈락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했냐면 스포츠 심리학의 출제 경향, 핵심 내용, 그리고 예상 문제는 이제 후반부에 다룰 거고요. 지금 이제 요 핵심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예상 문제, 실전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걸 풀어볼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봐서 이걸 다 다룬 다음에 문제를 따로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한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항목이니까 요 한 항목 다룬 다음에 여기에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다룰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제가 그때 상황에 봐서 여러분의 어떤 관심도, 주의식 정도 그런 거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다룰게요. 네, 지금 칠판을 좀 한번 지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스포츠 심리학이다 라는 거. 앞에 스포츠가 붙어 있죠? 스포츠가 붙어 있는 것은 심리학 중에 스포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가 뭐냐? 정의. 거의 모든 스포츠 지도사의 7개 과목은 맨 처음에 다 거의 동일하게 시작해요. 정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강의, 그 다음에 협의 이런 거. 광의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이런 뜻이고, 이것은 뭐 세부적인 혹은 뭐 구체적인 이런 뜻이고, 얘는 추상적인 뭐 구체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요,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를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와 스포츠 심리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요. 1980년대 이후 체육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 광의의 스포츠 관점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전문화와 세분화라고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협의 때문에 광의의 어떤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운동발달, 운동제어, 운동학습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의 학문의 하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운동수행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다. 스포츠나 운동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다. 심리적 요인이 운동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 이해, 통제, 예측하기 위해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 및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교재 17쪽이에요. 17쪽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럼 맨 끝은 다 무슨 분야, 뭔가 규명, 무슨 분야, 원인을 제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운동수행과 이런 말 나오죠. 운동수행과 뭐라고요? 사회적 요인 이란 말 나오고, 두 번째는 스포츠나 운동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바꿀게요. 교재와는 달라요. 순서가.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요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요렇죠. 사회 심리, 운동 수행. 이 운동 수행 다른 말로 하면 스포츠인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체육 활동이라는 거죠. 뭐예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스포츠라고 하는 쉬운 4개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그 운동 수행이, 그 스포츠 활동이 배우는 사람, 혼자 배울 수도 있고 여럿이 배울 수도 있죠. 이런 사회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 기능이라고 하니까 배우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스포츠를 배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루는 학문이 뭐다? 맞아요. 스포츠 심리학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런 말 나오죠.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나왔어. 인간의 행동을 분석이에 통제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심리학의 방법. 그러니까 심리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것을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다. 광의의 의미다. 협의의 의미다. 협의의 의미다가 요거는 거고, 요런 것 때문에 광의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응용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스포츠 상황이 워낙 좀 독특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아류로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세세한 것들이 서로 다양해지고 다르다 보니 어떤 특화된 전문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따진다면 여기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 행동, 결국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을 그냥 막연히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역학이라고 하면은 힘에 대한 학문이다. 교육학 그러면은 교육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심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라고 하면 심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제 심리 상태가 어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마음 상태,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착각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드러나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 인간의 행동을. 그래서 이제 요 행동, 여기에는 가정이 간주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행동과 심리는 서로 어떻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지. 내가 기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행동이 어떻겠어? 뭔가 활발하고, 뭐, 좀, 가볍고, 뭔가 빈번하고, 뭐, 다이나믹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것, 심리학인데, 인간 행동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움직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게 뭐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운동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의 운동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과 정신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운동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운동 행동을 이해하고 운동 수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이제 운동 수행이라고 나왔는데
특정인이 스포츠를 하는 것, 특정 사람이 스포츠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운동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특정인은 혼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럿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고,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유아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구든 어떤 사람이 스포츠를 하는 걸 운동 수행을 한다. 운동을 수행한다. 운동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의와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 물어볼 만한 건 뭐 물어볼까요? 정의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광의의 의미 살짝 다룬다면 광의의 의미는 뭐가 있었냐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 심리,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건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작게 얘기하는 거죠. 운동 수행이 나한테, 운동 수행이 우리 팀에 그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연구할 건지,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을 갖다 해석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 끝. 그럼 여기서 지금 한 최소한 3문제 정도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3개의 항목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나올 거 없잖아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 운동교육이다. 학습과 비슷한 말. 뭐 운동학습인데 운동기억이라거나 약간 뜻은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런 단어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운동제어다. 운동제어인데 이걸 운동통제다. 뭐 이런 식의, 영어로 보면은 다 제어라는 것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인데 컨트롤을 뭐 제어로 표현할 건지 통제로 표현할 건지 치사하죠. 이렇게 치사하게 단어만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첫 번째 파트, 운동심리학의 첫 번째 파트 정의와 의미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지금 다뤄봤어요. 두 번째 파트 역사예요.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고 교재 18쪽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같이 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첫 번째가 광의. 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 다음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은 뭐 스포츠 심리학 혹은 뭐 운동 심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해갖고 뭐 트리플릿 그 다음에 뭐 DM 푸니 뭐 그리피스 맥클로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심리학의 발전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1960년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그 이전과 이후 정도로 구분했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어떤 뭐 특징이 있다, 업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아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아는 것과 즉 뭐라 그럴까요? 두 번째, 칼 디엠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로 갈게요. A.C. 푸닌. 소련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래요.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체육문화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이라는 거죠. 푸니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 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5년생인지 25년이었는지 25년에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푸니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푸니라는 사람을 내가 알면 스포츠 지도 활동을, 생활 스포츠 지도 활동을 내가 잘하고, 푸니라는 사람을 내가 모르면 스포츠 지도 활동을 잘 못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은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식, 정보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계예요. 그렇지만 사람 이름, 업적, 그 다음에 특징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로 내기가 참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런 지금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시험으로 출제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내기에는 참 좋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분은 점수를 얻기도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부분은 외우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아버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미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가 이탈리아의 안토넬리가 주도해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1970년대 스포츠 심리학이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부터 스포츠 심리학이 도약했다. 이건 이제 외국 얘기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발달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보시면 1953년에 한국체육학회가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45년에 체육 심리학 강의가 경북대학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고 이런 흐름이 있죠. 체육학회지가 55년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이 학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이후로 분과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돼요. 여기 분과라는 말 하나 얘기할게요. 분과는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여기 지금 과목이 7개 과목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굳이 체육과를 나오지 않아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요. 체육 관련 학과. 여기 전공이 되게 많아요.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역학, 측정평가, 교육과정,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생리학, 보건학, 되게 많아.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1988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88년 그냥 90년대 정도라고 할게요. 약 1990년대. 이 정도에 가서 분과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체육학이라고 하는 거 속에 그냥 다 엮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9년에 드디어 나오는 거죠. 한국체육학회라고 하는 어떤 큰 학회 속에서 한국 스포츠 심리학이 분과학회로 나오고 다른 게 나오게 된다. 1990년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지가 발간되고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역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19쪽이에요. 뭐뭐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운동 제어, 두 번째는 운동 학습, 세 번째는 운동 발달,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 심리학.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데 가면 요 운동 심리학 앞에 건강이란 말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운동심리학이 아니고 건강운동심리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영역을 뭐로 묶은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 속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또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교재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이 얘네들과 같은 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요것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포함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다른 책에서는 요것도 여기가 같고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거에는 5개의 어떤 영역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9쪽 내용을 볼게요. 운동제어는 뭐냐?
정보 처리 이론, 운동 제어 이론, 운동의 법칙, 반사와 운동, 협응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역할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니까,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에서의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포츠 자체가 활동이잖아요. 활동, 움직이는 거.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냐는 거예요. 내 눈 깜빡깜빡깜빡 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 배드민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하이클리어가 됐건 이런 식의 지금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동작이나 운동을 어떻게 만들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전이나 과정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뭐다? 운동 제어다. 운동학습은 내가 자전거를 못 탔던 내가 연습을 해고 자전거를 타는 기능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탁구의 어떤 여러 기술들 맨 처음에 하다 보면 다 서툴잖아요. 드라이브 하다가 막 삑삑 나가기도 하고 잘 못 맞히기도 하고 헛스윙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의도한 대로 다 기술을 먹일 수 있죠. 결국 이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 습득한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운동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학습하는 과정은 어떻냐? 여기 나오는 거는 운동 행동 모형, 운동 학습의 과정, 운동 기억, 송환. 송환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건 좀 옛날 말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내가 어떤 동작을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어깨를 좀 낮춰. 그다음에 팔꿈치 고정하고 이런 식의 누가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내가 기능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 야구 선수예요. 배팅을 너무 잘해. 배팅을 잘하는데 요거하고 동작이 비슷한 구조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골프라고 할까요? 골프를 치는데 야구의 타격 동작이 골프 치는데 골프의 어떤 스윙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운동학습에서.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그 다음에 생애 주기,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전 경험, 발달의 원리, 운동 기능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학습과 수행, 적정 연령은 뭐고, 노화죠.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운동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고 다시 종합에 대해서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학습기, 수행기, 쇠퇴기 등을 이제 연구하는 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심리학 혹은 건강 운동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건강이 핵심이에요. 보통 생활 스포츠에서 일반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건강이라는 거죠. 운동을 참가하는 동기로서의 건강, 그 다음에 운동을 계속 참가하는 이유, 운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갖는 효과들, 이런 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운동 심리학이다. 운동 참여를 위해 개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각각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포츠 심리학의 첫 번째 정의와 의미,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영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뤄봤고 여기서 최소한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그럴까요? 문항의 주제는 한 9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3개 이거 다 물어본다면 한 4개. 그래서 9가지 이상 10개 정도의 문항을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걸 물어보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알겠지만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어떤 나이야. 나이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바로 물을 때 몇 살이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또 다르게 몇 년생이세요? 물을 수도 있죠. 또 다르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몇 학년 몇 반, 이건 약간 이중적이죠. 그 다음에 무슨 띠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라는 걸 지금 최소한 4가지로 물어볼 수 있죠. 4가지 이상. 그때그때 다르겠죠. 또 물어보는 방식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물어봤을 때 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제들을 나이를 물어보는 방식이 최소한 4가지가 있었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가 그런 패턴, 그 다음에 경향들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40점 이상 맞는 건 되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즐겁게 얘기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기억하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1장에 대한 이론 설명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2장 혹은 또 그 기출문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